메스. 집도인 한 교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갈랐다. 수술 간호사 김민지는 반사적으로 메스를 그의 손에 건넸다. 그녀의 얼굴은 수술용 마스크와 모재 가려 눈만 보였지만 그 눈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오늘의 수술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전설 한성병원 설립자인 박진환 회장의 심장판막 치환술이었다. 최고 난이도의 수술. 수술실 안에 모든 의료진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술실 위층의 참관실. 박 회장의 외아들이자 병원의 기획전략본부장인 박시우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수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기색 대신 이 수술의 성공 여부가 자신의 상속에 미칠 영향만을 계산하는 듯한 냉혹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는 가족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제국의 늙은 왕일 뿐이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한 교수의 능숙한 손놀림 아래 손상된 판막이 제거되고 새로운 인공 판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보고에 모두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삐삐삐.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원인 불명의 급성 심실세동. 죽음의 그림자가 수술실을 덮치고 있었다. 제세동기 준비해, 혈압 떨어진다, 승합제 투여해, 한 교수의 고함과 함께 수술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들은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취 상태에 있던 박 회장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희미한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솔, 아람브라. 마취과 의사는 단순한 선망 증세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수술대 머리맡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김민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것은 스페인어였다. 엘솔 세폰의 엔라 알함브라. 아람브라 궁전의 해가 지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 살았던 그녀의 할머니가 잠들기 전 늘 들려주던 시의 한 구절이었다. 절망과 상실에 대한 시. 박 회장은 지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깊은 정신적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얼마나 프로토콜에 어긋나는 위험한 짓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한 인간이 의술만으로는 구할 수 없는 영혼의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박 회장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가 늘 들려주던 시의 다음 구절을 속삭였다. 그녀의 스페인어 발음은 유창하고 부드러웠다. 페롤라루나 시엠프레 테스페라라. 하지만 달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박 회장의 귓가에 닿는 순간 불규칙하게 요동치던 심전도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안정되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울리던 경고음이 멎고 떨어지던 혈압이 서서히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의 무의식에 닿아 그를 짓누르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한 교수는 환자의 심장을 안정시키고 출혈 부위를 찾아내어 지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환자 상태 안정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외침에 모두가 안도해 한숨을 내쉬었다. 한 교수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민지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가 방금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지만 경황이 없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의아했지만 일단은 수술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참관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박시우는 달랐다. 그는 민지가 환자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 내용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일개 간호사가 감히 신성한 수술 중에 집도의의 허락도 없이 환자에게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몇 시간 후 길고 길었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료진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한 교수는 수술복을 벗으며 민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김 선생, 아까 환자분께 뭐라고 한 건가? 민지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교수님. 그냥 기도드렸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한 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때 참관실에서 나온 박시우가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 교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민지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당신 수간호사에게 당장 보고해. 오늘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는 경고를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심장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병원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눈 밖에 나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엄청난 선의의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김민지는 곧바로 현실의 폭풍에 직면해야 했다. 박시우 본부장은 약속대로 그녀를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죄목은 수술 중 무단 행동으로 인한 환자 위험, 초래 및 의료 절차 위반. 명백한 해고 사유였다. 수간호사실에 불려간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박시우가 뿜어내는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일가의 간호사 주제에 감히 신성한 수술실에서 멋대로 입을 놀려 당신이 뭔데 환자에게 접촉해. 만약 그때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였어. 박시우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 기회에 본보기로 그녀를 쫓아내고 병원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 했다. 당장 사직서 써.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서 당신 의사 면허까지 박탈되게 만들 테니까.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히 절차 위반이었고 아무도 그녀의 진위를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간호사로서의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의 개인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김민지 간호사를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회장실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박시우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버지께서 저 간호사를 왜... 그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민지를 향해 두고 보자는 경고의 눈빛을 쏘아붙이고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민지는 어리둥절한 채로 비서를 따라 병원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그림들, 그리고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창. 박진환 회장은 침대의 비스듬히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수술 후라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고 총명했다. 그의 곁에는 고문 변호사인 초혜 변호사가 딱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박 회장은 비서를 물리고 방 안에 세 사람만 남게 되자 민지에게 조용히 물었다. 김 선생, 이리 가까이 와서 앉게. 그는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제 수술실에서 했던 그 스페인어, 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스페인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스페인 시를 아주 좋아하셔서 잠들기 전에 늘 시를 읽어주시곤 했다는 것, 어제 박 회장님이 읊조렸던 그 구절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시의 일부였다는 것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 회장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젊은 의사 시절 학회 참석차 스페인에 간 적이 있었네.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여인을 만났지. 그녀는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였어. 우리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네. 그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떨렸다. 그 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시였네. 아람브라 궁전에 해가 지네. 그녀가 절망할 때마다 내가 그 구절을 읊어주면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지. 하지만 달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라고. 그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자 암호였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다.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한 채 일에만 미쳐 살아왔다. 어제 수술대 위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네. 마지막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던 걸세. 그런데 자네가 그녀의 목소리로 내게 대답해 주었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 자네를 내게 보낸 걸세. 박 회장은 최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제국의 왕이 내리는 단호한 결단이었다. 최 변호사 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겠네. 회장님, 내 아들 시우는 더 이상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 저 녀석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렸어.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권력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사꾼이 되어버렸지.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병원을 저런 녀석에게는 온전히 물려줄 수가 없네. 그는 민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개인 소유의 병원 지분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0%를 아람브라 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네. 이 재단은 오직 환자의 권익과 의료 윤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될 걸세. 그리고 그는 폭탄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재단의 유일한 감독관이자 의결권 행사자는 바로 여기 있는 김민지 선생 자네가 맡아주게. 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일 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은.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다. 자네의 그 평범함이 바로 내가 찾는 자격일세. 돈이나 권력이 아닌 환자를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 말이야. 자네라면 내 평생의 유산을 올바르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네.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안고 회장실을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원의 수많은 간호사 중 한 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병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어버렸다. 복도 저편에서 박시우가 그녀를 차갑고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보잘것없는 간호사가 자신의 제국에 균열을 일으킬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조용한 병원 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김민지에 대한 징계가 갑자기 보류되고 아버지가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박시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하여 아버지가 최 변호사와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마침내 수정된 유언장의 내용을 손에 넣었다.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박시우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아람브라, 재단 김민지. 그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다. 감히 일개 간호사년이 아버지를 홀려서 내 자리를 넘봐.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고 김민지라는 여우 같은 년이 그 틈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박시우는 자신을 따르는 병원의 핵심 인물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의 편에 서서 온갖 특혜를 누려온 부원장, 각 과의 과장들이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 한성병원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수정된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며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아버님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김민지라는 간호사가 아버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병원의 경영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병원을 저 미천한 것에게 통째로 넘겨주려는 위험한 음모입니다. 그의 선동의 측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시우의 시대가 오면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나타난 김민지라는 변수가 탐탁지 않았다.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시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년이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간호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이 병원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런 애송이 하나쯤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그날 이후 김민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비열한 정신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병동의 모든 간호사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그녀를 따돌렸다. 그녀는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해야 했고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는 사사건건 트집이 잡혔다. 김민지 씨, 환자 차트 정리 제대로 안 해. 글씨가 이게 뭐야? 김민지 씨 때문에 우리 팀 전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작은 실수들은 부풀려졌고 있지도 않은 실수들이 만들어졌다. 그녀가 담당하던 환자의 약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녀가 확인한 의료기기가 다음날 우연히 고장이 나 있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무능하고 부주의한 간호사로 몰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타고난 소심함은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가고 그림자처럼 변해갔다. 박시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민지가 곧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자신의 사물함에 누군가 몰래 넣어둔 죽은 쥐를 발견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경고였다.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면서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단 한 사람뿐이었다. 박 회장의 변호사, 최 변호사. 두 사람은 병원 밖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박 본부장이 생각보다 더 어리석고 잔인하게 나오는군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민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아람브라 재단의 정관과 주주 명부였다. 김민지 씨, 이 서류들을 잘 보십시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박시우 본부장이나 다른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평범한 간호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이 병원의 의결권 30%를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주주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이 병원의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이 힘을 주신 이유는 당신이 선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싸우셔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회장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최 변호사의 말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민지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결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시우가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기로.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가 몰랐던 그녀의 잠재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김민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왔다. 겉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간호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행동들을 무력하게 감내하는 대신 조용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아람브라 재단이라는 이름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최 변호사는 매주 비밀리에 그녀를 만나 그녀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의 권리, 그리고 재무제표를 읽는 법까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 민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정리했다. 재단의 감독관으로서 김민지 씨는 병원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지는 첫 번째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람브라 재단의 공식 명의로 병원 행정실에 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최근 1년간의 의료 장비 구매 관련 회의록 및 지난 6개월간 접수된 환자 불만 사항에 대한 상세 보고서. 이 요청서는 박시우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간호사년이 재단 이름 뒤에 숨어서 뭐라도 된 줄 아나 보군. 시끄럽게 굴지 못하게 대충 편집해서 보내줘. 그는 여전히 민지를 얕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중요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거나 조작된 서류들을 재단 측에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박시우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민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관찰력은 노련한 회계사나 변호사도 발견하지 못할 허점들을 찾아냈다. 이상해. 장비 구매 회의록의 날짜와 실제 납품 날짜가 맞지 않아. 그리고 이 서명, 박 본부장님의 다른 서류의 서명과 미세하게 달라.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특정 의료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매달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는 기록이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였다. 그녀는 그 업체의 상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그리고 그 업체의 대표이사가 박시우의 아내, 즉 병원장 며느리의 친오빠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완벽한 위장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었다. 민지는 즉시 이 사실을 최 변호사에게 알렸다. 며칠 후 병원의 모든 이사진들에게 한 통의 공식 서한이 발송되었다. 발신인은 아람브라 재단이었다. 최근 본 재단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업체에 대한 불투명한 자문료 지급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시우 기획전략본부장님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한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이사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박시우의 측근이었지만 일부는 병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립적인 인물들이었다. 박시우는 이사진들의 추궁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는 간신히 둘러대며 위기를 넘겼지만 그의 입지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김민지라는 존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위협적인 상대라는 것을. 이 년이 감히 내 뒤를 캐 박시우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의 미묘한 괴롭힘과 따돌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를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간호사로서의 생명 자체를 끊어버릴 완벽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의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내에서 민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전처럼 두려워하며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소형 녹음기로 녹음했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반박할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정의와 진실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병원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공고를 보았다. 그것은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 정기회의의 안건 목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박시우 본부장의 이름으로 상정된 새로운 안건이 들어왔다. 간호인력의 직무 전문성 평가 및 최근 발생한 주요 의료 과실 사건에 대한 재검토. 민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을 겨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라는 것을. 박시우는 이제 이사회를 무대로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은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펼쳐질 참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땀이 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전의 날을 앞둔 전사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시우는 더 이상 김민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숨통을 단번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이사회를 무대로 그녀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무능하고 위험한 간호사로 만들어 병원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나아가 그녀가 가진 재단의 의결권까지 무력화시킬 셈이었다. 그의 완벽한 함정을 위한 재물이 필요했다. 그는 중환자실의 환자 명단을 훑어보다가 적당한 대상을 찾아냈다. 복잡한 합병증을 앓고 있어 여러 종류의 약물을 투여받고 있으며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입원해 있는 한 노인 환자. 조작을 가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박수 간호사와 공모하여 민지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 계획의 핵심은 약물 투여 과실이었다. 환자에게 처방된 진정제 대신 강력한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를 투여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만약 실제로 투여되었다면 환자는 내부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끔찍한 실수였다. D-Day. 병동이 가장 분주한 시간. 박수 간호사는 약물 준비실에서 문제의 노인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이 담긴 트레이를 준비했다. 그리고는 진정제가 담겨야 할 주사기 자리에 항응고제가 담긴 주사기를 놓았다. 두 약물은 색깔이 비슷해서 라벨을 확인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쉬웠다. 그녀는 마침 근처에 있던 다른 간호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 선생 잠깐 이리 와봐요.
지금부터 김민지 선생이 칠병8호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건데 절차대로 잘하는지 옆에서 좀 지켜봐줘요. 요즘 하도 실수가 잦아서 말이야. 그리고는 민지를 불렀다. 김민지 선생, 708호 환자 진정제 투여할 시간이야. 약은 여기 준비해놨으니 이 선생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투여하도록 해. 민지는 트레이를 받아들고 708호실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증인 역할을 맡은 이 선생이 따라왔다. 민지는 언제나처럼 환자의 이름과 약물의 종류 용량을 확인하는 투약 5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녀는 주사기에 붙어있는 라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헤파린, 강력한 항응고제의 이름이었다. 처방전에 적힌 진정제 미다졸람, 미다솔람이 아니었다. 수간호사님. 민지는 즉시 병실 밖으로 나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던 박 수간호사를 불렀다. 약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방은 미다졸람인데 주사기에는 헤파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증인, 이 선생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하마터면 끔찍한 의료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시우의 진짜 함정이 발동했다. 박수간호사는 깜짝 놀라는 연기를 하며 민지의 손에서 트레이를 빼앗아 들었다. 어머, 세상에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네. 어디 보자.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간호 스테이션 안쪽으로 몸을 돌리는 척하며 아주 짧은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주사기에 붙어있던 헤파린이라고 적힌 가짜 라벨을 손톱으로 빠르게 떼어냈다. 그 라벨은 원래 라벨 위에 교묘하게 덧붙여진 스티커였다. 그 밑에는 미다졸람이라고 적힌 진짜 라벨이 나타났다. 박수간호사는 다시 몸을 돌려 민지와 이 선생에게 주사기를 보여주었다. 김민지 선생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여기 미다졸람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잖아. 민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헤파린이라는 글자를 보았는데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미다졸람이라는 라벨이었다.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박수간호사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헛것이라도 보는 거야. 당신 때문에 환자에게 제때 약을 투여하지 못했잖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 환자의 안정을 방해하고 의사의 처방을 불신하고 당신 간호사 자격 없어 증인으로 서 있던 이 선생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녀가 본 것은 멀쩡한 약을 투여하길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김민지의 모습뿐이었다.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물론 그것은 박시우 측이 다른 약물을 통해 유도한 결과였다. 박시우는 이 사건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손에는 완벽한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피해를 입을 뻔한 환자, 올바른 약물이 담긴 주사기, 그리고 김민지의 과실을 증언해 줄 동료 간호사. 모든 것이 김민지를 망상에 사로잡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부적격 간호사로 지목하고 있었다. 민지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주장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증거가 없어요. 제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지로. 저는 이제 끝났어요. 최 변호사의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전부였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라벨, 그 가짜 라벨.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이 그 짧은 순간 보았던 가짜 헤파린.
라벨의 아주 작은 디테일을 되살려냈다. 변호사님 생각났어요. 그 가짜 라벨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식 라벨 프린터로 출력한 게 아니었어요. 글씨체가 미세하게 달랐고 오른쪽 하단에 아주 작은 점 같은 인쇄 얼룩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뱉어낸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인쇄 얼룩이라. 김민지 씨,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방역의 기회가 이사회는 이틀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그 시간 안에 그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라벨의 작은 점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한성병원 대회의실, 병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는 곳. 오늘 이곳은 김민지라는 한 평범한 간호사의 운명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다. 육중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병원의 고위 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이 엄숙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박시우 본부장과 그의 법무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김민지가 최 변호사와 함께 단둘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섬처럼 고립되고 위태로워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감과 분노가 뒤섞인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병원의 한 간호사가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김민지의 과실을 조목조목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증인으로 이 선생을 불렀다. 이 선생은 그날 자신이 봤던 상황, 즉 김민지가 멀쩡한 약물 투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던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다음으로 박시우는 증거물이라며 미다졸람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주사기를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주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처방대로 미다졸람이 정확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편인 정신과 과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정신과 과장은 최근 김민지 간호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경미한 피해망상과 현실 왜곡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은 김민지를 망상에 사로잡힌 위험하고 불안정한 간호사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위원들은 그녀를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마침내 민지가 변론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날 분명히 헤파린이라는 라벨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증거가 부족한 그녀의 주장은 그저 고집 센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때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위원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고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 박시우 본부장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기만적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증거물로 제출된 주사기를 향했다. 이 주사기는 사건 발생 이후 박수 간호사가 회수하여 보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물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군가 그 사이 라벨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작게 술렁였다. 다음으로 그는 병원 약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실장님,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식 약물 라벨은 중앙약제실의 특정 프린터로만 출력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프린터의 폰트와 잉크는 규격화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보안과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최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이것은 박수 간호사가 최근 한 달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외부 인쇄 업체에서 대량의 특수 접착식 라벨 용지를 구매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왜 개인적으로 이런 물품을 대량 구매해야 했을까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수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시우의 표정도 미세하게 굳어졌다. 최 변호사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김민지 씨, 그날 보았던 가짜 라벨에 대해 기억나는 특징이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민지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병원의 공식 라벨과 폰트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가장자리에서 약 3mm 지점에 잉크가 살짝 번진 듯한 아주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최 변호사는 스크린에 또 다른 이미지를 띄웠다. 그것은 헤파린이라고 적힌 라벨의 확대 사진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박수 간호사의 사무실 사물함에서 발견한 그녀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바로 그 라벨 용지에 남은 것을 이용해 김민지 씨가 말한 것과 동일한 단어를 출력해본 샘플입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라벨의 오른쪽 하단. 그곳에는 민지가 말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아주 작은 잉크 번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실 전체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 순간 증인석에 앉아있던 이 선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날 박수 간호사님은 주사기를 확인시켜 줄 때 아주 잠깐이지만 교묘하게 손으로 라벨의 일부를 가리고 계셨어요. 저는 제가 이용당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수 간호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벌벌 떨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시우 본부장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이제 모든 화살은 박시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함정은 그가 가장 무시했던 한 간호사의 비상한 기억력과 라벨 위에 아주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회의실 한쪽에 설치된 화상 연결 모니터. 그곳에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박진환 회장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최 변호사에게 전화기를 통해 단 한마디 명령을 내렸다.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게. 즉시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의를 외치던 고발자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로 전락했다.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자마자 한성병원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최 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즉시 검찰로 넘어갔다. 한성병원 황태자의 난이라는 제목으로 박시우의 비리와 악행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벌어진 추악한 진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 박시우는 그날 바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며칠 후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업무 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바벨탑은 그가 가장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부딪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곁을 지키던 측근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나 공범으로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진환 회장은 병원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아들을 만났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왜 그랬느냐?
박 회장이 힘겹게 물었다. 박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셨죠. 저는 단지 제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것이라고 이 병원은 내 것도 내 것도 아니야. 이곳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넌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렸어.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병원은 대대적인 개혁과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간호사가 아닌 아람브라 재단의 감독관 김민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병원 내부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가 재단의 이름으로 실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병원 내부에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익명 제보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는 자신이나 억울하게 쫓겨났던 이 선생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김민지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미래의 후배들이 돈 걱정 없이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의료진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웰니스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의료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을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 대신 병원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중심에 놓는 병원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몇 달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박진환 회장은 병원 설립 기념일에 맞춰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했다. 그리고 아람브라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제가 가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이 처음 세워졌을 때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유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재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민지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이 재단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환자를 향한 진심 하나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한 젊은 의료인의 순수한 마음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김민지는 이제 더 이상 실습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파격적으로 신설된 환자 중심 케어 혁신팀의 수간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에는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병동을 순회하고 있었다. 한 병실 앞에서 그녀는 막 입원한 듯한 한 할머니 환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할머니의 침대 곁에 앉았다. 할머님 무서우세요. 그녀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수술실에서 박 회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동에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함이 아닌 숙련된 간호사의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서서히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민지는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람브라 궁전의 태양은 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환자를 비추는 따뜻한 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소명을 찾은 것이다. 그녀는 이 병원의 영혼을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 한성병원에 그리고 그녀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